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먹구름 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늘 흐린 날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은 일이 일어나 마음이 괜찮은 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끝은 있긴 한 걸까 싶을 정도였죠. 힘들 때마다 제가 했던 상상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잠깐이고 분명히 나를 구제해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힘든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아주 부유하고 화목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상상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겪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드라마 속 비운의 주인공이 딱 저예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보육원에 버려졌고요.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톨이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또 보육원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놀림을 받기도 했고 부모 없는 애라고 어른들에게 편애받았는데요.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니까 어릴 때는 빨리 성인이 되어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20살이 되어 세상에 홀로 서보니 그래도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가 좋았구나 싶더라고요. 제 독립은 녹록치 않았어요. 보육원을 나설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독립지원금 500만 원으로 제일 먼저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동산에 가봤는데요. 그 당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단칸방도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정도더라고요. 집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저는 그보다 더 싼 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구한 곳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좁고 습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공용이었고요. 곰팡이에 창문 밖으로는 환풍기 소리와 먼지들이 밀려 들어와도 이 돈으로는 이런 집밖에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시원도 월세가 더 비싸서 살 수가 없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쓰고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현실을 실감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싼 집, 그 집이 제 첫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집이었어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며 월세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었죠. 처음엔 근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시도 때도 없이 손에 물을 담그고 계속 손님과 주방 아주마와 말하고 안 해본 일을 하니까 바로 독감이 오더라고요. 며칠을 앓게 됐고 미리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가보니 제자리는 없었어요. 당연히 페이도 못 받았고요. 그때는 제가 일한 정당한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속상해하기만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나간 것도 아닌데 요즘 것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저를 얼마나 비난을 하시던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억울함이나 서러움을 느낄 틈 없이 당장 일을 구해야 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가 눈앞이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당일 10만 원 지급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전단지 배포 알바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운동화 밑창이 닳도록 걸으며 전단지를 붙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일이 끝났는데 급여를 내일 준다, 모레 준다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어요. 돈도 못 받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까지 무너져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첫 달부터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사기까지 당하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몸은 아파서 일을 못하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하늘이 나를 방해하나? 더 이상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구하려고 인터넷을 매일같이 봤어요. 하지만 할 만한 일은 저를 안 쓰고 가서 보면 이상한 일일 때도 있었고요. 너무 급해서 쉽게 돈 버는 안 좋은 일도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죽었지 막장까지 가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 반복하다가 한 번은 돈이 너무 없어서 수개월간 수도랑 전기, 가스비를 못 냈더니 갑자기 그 모든 게 다 끊기더라고요. 그 채로 며칠을 버틴 적이 있는데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집주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가씨, 집에 있어? 어디 아파? 세금 다 밀려서 다 끊겼던데 잘 살고 있는 거야? 문 좀 열어봐요. 제가 그때 간신히 힘을 내서 문을 열었고요. 집주인 아줌마가 저의 상태를 보곤 깜짝 놀라셨어요.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번 달도 돈이 없어서 월세는 못 낼 것 같아요. 보증금에서 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보증금은 무슨 밥 못 먹었어? 해골이 따로 없네. 기다려봐. 내가 집에 잠깐 다녀올게. 집주인 아주머니는 집에 가셔서 밥과 반찬을 가져오셨고 저는 개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웠어요. 또 아주머니는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걸 보시곤 집에 가셔서 김치랑 계란, 밥, 라면을 가져다 주셨어요. 과일과 구황작물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아유, 딱해라. 우리 조카랑 진짜 닮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 일단 음식은 이걸로 먹고 내가 밀린 수도랑 전기랑 가스는 내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갚아. 그리고 밥 먹으면 이 약도 먹어. 감기약이야.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구라도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줌마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아가씨 울긴 왜 울어. 그럴 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살다 보면 누구든 한 번쯤은 손 내밀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땐 또 다른 사람 도우면 되지. 지금은 그저 밥 잘 먹고 약 먹고 몸부터 좀 추슬러. 알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독립하고 처음으로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 고마움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몸을 추스르고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단지 밥을 챙겨주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주셨어요. 국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덕분에 회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정식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인생 내가 갖고 가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집주인 아줌마한테 패 끼친 것도 갚고 저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계시던 노총각 과장님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유독 챙기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질 않나. 퇴근할 때 우산이 없던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따라오시질 않나. 주말엔 영화 보자고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선물도 주셨어요. 처음에는 케이크나 쿠키 같은 걸 먹을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향수나 립스틱을 주셨고 그러다가 명품 가방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서도 좋긴 좋았어요. 하도 없이 살아서 그런지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명품 가방을 주던 날 과장님이 정식으로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저도 좋다고 하고 잘 챙겨주는 과장님이 싫지 않아서 사귀게 되었죠. 회사 다니며 데이트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입사 2년 만에 저는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제 남편이 노총각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결혼을 하자 남편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나 제 위주로 생각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은 자기 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셨는데 성격이 엄청 고약하세요.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예절, 말투까지 하나하나 참견하고 통제하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였고요. 최악의 상황이었죠. 원래 결혼할 때 집을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짜고짜 오셨어요. 그리곤 합가를 하자고 통보를 하신 겁니다. 어머님 진짜 안 가신대? 여기서 사실 거래? 그 집은 어떻게 하신 거래? 그 집 비워둬도 괜찮으시대? 엄마네 집은 월세 주고 있고 혼자 살기 적적하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살라고 했어. 당신도 우리 엄마 있으면 맛있는 밥 먹고 좋지 뭐, 그치? 뭐라고? 여기서 계속 사신다고? 나는 싫은데. 맛있는 밥 안 먹어도 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상의는 하고 진행했어야지. 뭘 상의해. 여기가 엄마 집인데. 엄마 집에 엄마가 오는 건데 뭘 상의를 해.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구나. 상의는 없었고 의견 조율도 없었어요. 제가 불편하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 차려라 청소해라 하셨는데요. 제가 출근해야 한다고 못한다고 하니 일을 그만두래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지만 남편은 어느새 어머니 편에 서서 결국 저를 설득 아닌 설득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했어요. 집에서 꽉 막힌 시어머니와 둘이 있으면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돌아버려요. 게다가 말도 혼내듯이 하는 말투라 괜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위축되고요. 마음이 쭈그레져요. 그러다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숨만 쉬는 삶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삶조차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아들 죽은 걸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년이 우리 아들 잡아먹었네. 아이고, 저년한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저년만 안 만났어도 내 새끼 아직 살아있었을 텐데. 아이고. 기가 막혔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를 때리며 난리를 피우는데 저도 슬픈데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장례는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더는 그 집에서 살 이유가 없어서 나가려 했더니 시어머니가 애들은 놓고 가래요.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년이 애들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갈 거냐고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덤비시는데 애들도 돈 없는 엄마 따라 나왔다가 괜히 밥 굶고 고생할 것 같아서 애들은 놔두고 저만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예전에 살았던 단칸방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제일 싼 집으로요. 경력 단절에 몸도 여기저기 성한 데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지만 그래도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경력이 있으니 그걸 써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고요. 겨우 한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단녀의 나이까지 많은 아줌마가 다시 취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운 좋게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회사에 적응하는 게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대리로 들어갔는데 같이 일하는 대리는 저보다 훨씬 어리고 능숙했고 부장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일까지 잘하니까 괜히 위축되고 자꾸 작아졌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아줌마 티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고 엑셀 하나 못 다룰 때는 속으로 내가 왜 이걸 몰라 자책했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게다가 부장님은 대놓고 저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이 팀에 배정됐을 때부터 인사팀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까지 했었다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요. 결국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날 그냥 내보내려고 작정인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무시하고 사람을 피를 말리더라고요. 저도 일이 오랜만이라 회계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첫날부터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몰라?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반말하니까 열받아? 열받으면 일을 잘해. 열심히 말고 잘.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게 더 꼼꼼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마무리 잘 지어볼게요.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러움, 억울함, 자존심, 여러 감정이 뒤엉켜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장님의 말이 맞아요. 제 능력 부족도 있었던 거고 어쨌든 다시 사회로 나온 이상 버텨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별별 영상이 다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는 법도 있고 실무 팁까지 다 올려져 있어서 그 영상들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해봤어요. 처음엔 화면 따라가기도 버거웠는데 계속 보다 보니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다음 날엔 실수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헷갈리기만 했던 입력 방식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에 익더라고요. 그리고 자료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훨씬 단축됐고 그동안 자꾸 물어보느라 민망했던 것들도 이젠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해내게 되자 비로소 회사에서 조금은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을 잘하게 되니까 부장님은 이젠 정서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말 한마디 안 섞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팀원들을 다 불러요. 저는 일부러 제외시키고요.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조 차장님, 그리고 우리 알바생도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 자리 없어요. 참, 성은 씨는 알아서 드세요. 우리끼리 할 말이 있어서. 예, 그럼 다녀오세요. 저는 따로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먹는 걸로 이러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저도 그 팀의 일원인데 일부러 빼는 거잖아요. 따돌리는 거고요. 부장님이 이러니까 다른 팀원들과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자꾸 눈치를 보는지 점점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의기소침해져서 회의 시간에도 의견 한마디 내는 게 겁이 났고 시선을 돌리다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괴롭힘도 있었어요. 제가 출근을 하면 입고 온 코트를 사무실 내에 비치된 옷걸이에 걸어두는데요.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려고 코트를 걸치려는데 주머니 안에 모래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모래였고요. 양쪽 다 꽉꽉 채워져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였어요. 다음 날에 회사에 와보니 책상 서랍 안에도 이상한 흙먼지가 있었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날은 퇴근하려고 제 책상 밑에 놔둔 구두를 바꿔 신고 가려고 했는데요. 제 구두 한 짝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일할 때는 편안한 슬리퍼를 신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구두 한 짝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집까지 슬리퍼를 신고 왔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정말이지 여기가 회사인지 중학교인지 배울 만큼 배우고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가 될 것 같았어요. 더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큰맘 먹고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로 말을 할까 하다가 점심시간을 틈타 조용히 인사팀 사무실을 찾았어요.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까봐 겁도 났었는데요. 다행히 담당자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저는 주머니에 모래가 들어있었던 일, 신발이 사라졌던 일,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일들 모두 다 꺼냈어요. 인사팀 담당자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다짐을 듣고 제자리에 돌아왔는데요. 점심 식사를 마친 부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미쳤어? 이 대리 미쳤냐고? 어딜 감히 나를 고발해? 내가 인사팀 부장이랑 친해. 대학 동기라고. 밥 먹고 있는데 부하 직원 관리 똑바로 하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어딜 감히 나를 고발을 해? 그리고 내가 그런 짓 한 것 확실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너 괘씸죄로 콩밥 먹어줄까? 부장님, 제가 오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저를 배제시키고 묵살하신 건 맞잖아요. 저도 일 잘하고 싶고 팀과 잘 어울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 일 잘하고 싶고 팀원들과 잘 어울리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어디 그렇게 해보자.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업무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부장님은 기회를 주겠다던 말과 달리 저에게 회계 프로그램 입력 업무만 몰아줬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숫자 하나, 항목 하나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며 넣으라고 지시했죠. 실수라도 하나 나면 면박을 주려는 속셈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눈에 불을 켜고 입력했어요. 누가 보면 저에게 막중한 임무라도 준 것으로 오해하겠죠. 부장님이 저에게 그런 잡무를 주시곤 점심시간이 되자 저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크게 말도 하더라고요. 이대리,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구내식당 메뉴 괜찮아서 빨리 가야 해. 안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가죠. 일어나세요. 일을 이렇게 잔뜩 시켜놓고 밥 먹으러 빨리 가자니요. 이건 가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직 오전 일을 다 못 끝내서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그래? 난 분명히 챙겼다. 이대리가 일 잘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일거리도 주고 점심시간에 안 챙긴다고 해서 챙겼고, 맞지? 날 깐 건 이대리다.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누가 보면 제 불만을 반영해서 업무를 조정해 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점심도 같이 가기 싫으면서 같이 가자고 한 말인 것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일을 했어요. 내가 포기하면 지는 거다. 그 생각 하나로 그 많은 양을 다 해냈어요. 저 그거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새벽까지 야근했어요. 피곤에 쩔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부장님께 완료한 거 보내드렸는데 놀라더라고요. 그걸 벌써 다 했어?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잘했어. 수고했어. 내가 검토해 볼게. 네, 더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일 하고 있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부장님은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수십만 개 중 딱 하나, 수량 하나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메인 수량이 아니라 납품 시 분량을 대비해서 따로 넣는 서비스 수량 항목이었어요. 원래는 메인 수량의 30%를 기준으로 넣어야 하는데 제가 그만 0을 9로 잘못 입력해서 9개가 더 들어간 거였어요. 사실 이건 업체 쪽에서 여유분 개념으로 더 받는 거라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무의미한 실수였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그 사소한 실수를 회사의 모든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며 저를 마치 무슨 대형 사고를 친 사람처럼 몰아붙였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이대리 바보야. 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아는 것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단순 입력 하나도 제대로 못해. 도대체 회사에 왜 있는 거야? 이런 기본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얼른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수정할게요. 제가 더 꼼꼼히 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그깟 수정이 중요해? 당신 마음가짐이 글러먹었다고. 당신 태도 전반이 문제라고. 회사에 오는데 꼴이 이게 뭐야? 요즘 누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촌스럽고 빈티나 보이고 표정은 쭈그래가지고 말 붙이기가 싫어. 정말 일하러 온 게 맞아? 이 구성에 끼고 싶어 하는 게 맞냐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잖아. 글러먹었다고. 업무적인 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옷차림, 머리 모양, 표정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더라고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어요. 너무 선을 넘어오니까 오히려 얼어붙더라고요. 제가 대꾸를 안 하고 있으니까 부장님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바보냐고. 너 내가 위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잘리고 싶어서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 부장님이 홧김에 볼펜을 책상 위로 던졌는데 그때 그 볼펜이 제 얼굴에 튀어와 내 볼을 긁혔어요.
볼 쪽 피부가 살짝 긁혀서 크게 피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붉게 스크래치가 남았죠.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부장님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환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이 어린 상사한테 그런 말까지 듣고 게다가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으니 모욕감과 수치심,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울면 완벽하게 지는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꾹 참았어요. 부장님의 큰 소리가 끝나고 나니 점심시간이었어요. 다들 제가 혼나던 말던 점심시간이 되니 밥 먹으러 나갔는데요. 저는 도무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아까 부장님이 던진 볼펜에 생긴 상처가 따끔거리더라고요. 그 감각조차 서글퍼서 괜히 더 마음이 저렸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바보냐는 말을 듣고 잘리고 싶냐는 협박까지 들었는데 괜찮을 리가 없죠. 보통 같으면 미친 부장 새끼 하면서 욕을 한바탕 했을 텐데요. 그날은 부장님 욕이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 일 못해서 무시당하고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요. 게다가 자식들과도 떨어져 지내고 있잖아요. 지 자식 지키지도 못하는 엄마가 무슨 엄마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과 차들이 작고 멀게 보이는데 문득 이대로 떨어지면 지금 이 고통도 모욕도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옥상에 누군가가 왔어요. 종종 남자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올라오는 곳이니 이제 곧 점심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칠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이러다 울고 있는 모습이라도 들킬까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그때 옥상에 올라온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그런데 저기요 하면서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 혹시 저희 누나 아니세요? 우리 누나랑 완전 판박이세요. 제가요? 저랑 닮은 사람도 있나 보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동생이 없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닌데? 우리 누나인데? 우리 누나 맞죠? 너 김주연 맞지? 당신 우리 누나 맞잖아. 아닌가? 환생한 건가? 김주연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죄송해요. 진짜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처음엔 무슨 수법인가 싶었어요. 신종 사기인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가? 요즘은 별의별 수작 다 부린다더니 이젠 누나 타령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수작이라면 동생이 나올 텐데 웬 누나예요? 나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 와중에 이젠 별 이상한 사람까지 붙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말을 시키더라고요. 아니라면 죄송한데요. 정말 저희 누나랑 똑같이 생겨서요. 보세요. 저희 누나 사진인데 똑같죠? 옥상에 온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처음엔 그냥 대충 보고 말 생각이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저였어요. 헤어스타일과 눈썹 모양만 조금 다를 뿐 얼굴형, 이목구비, 심지어 키와 몸매까지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다니 혹시 도플갱어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어머, 정말 똑같네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묘하게 다르긴 하네요. 전 이사회 직원이에요. 이만 내려가 볼게요. 잠시만요. 아니라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요. 저희 누나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신도 못 찾아서 그래도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나타나진 않을까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분을 눈앞에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나 타령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부탁이요? 초면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오늘은 제 일로도 벅차서요. 누굴 도울 처지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실종되고 저희 집안 풍비박산이 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 한 번만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부탁할게요. 제발요. 네?
아버지를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업무 중이고 이제 점심시간도 다 끝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업무도 바빠서 지금 내려가야 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면 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제가 그때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때서야 그 남자가 다급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회사 이사직에 있고요. 자, 명함이요. 제가 당신 팀에 미리 얘기해 둘 테니까 저희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네? 명함을 보니 진짜 우리 회사 이사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소속을 묻더니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잠시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제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막 끌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회장님은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적이 잠깐 흘렀죠. 회장님도 저를 보고 놀랐지만 저도 회장님을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스쳤어요. 뭔가 저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진 않았지만 눈매나 턱선, 웃을 때 나오는 미묘한 표정 같은 게 어딘가 저와 겹쳐 보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텐데 뭔가가 신호를 주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주연아, 너 맞지? 너 살아있었어, 주연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었어, 주연아? 주연아! 회장님은 저를 막 껴안고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셨어요. 그렇게 우는 남자 어른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울음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 그 자체였어요. 아빠, 진정하세요. 이분은 우리 누나 아니야. 우리 회사 직원이래. 나도 처음 봤을 때 너무 똑같아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누나 아니래. 아빠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같이 오자고 한 거야. 뭐라고? 정말 주연이 아니야? 당신 정말 우리 딸 주연이가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네, 죄송해요. 저는 이성은입니다.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따님과 많이 닮았나 봐요. 제가 제 명함을 꺼내 보여드리고 지갑 속에 있던 제 주민등록증까지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때서야 회장님은 저와 따님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천천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제 손도 여러 번 잡으시고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론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일어났고요. 저는 다시 회계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희 회사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복도에서도 안이 보이거든요. 고개를 들어보니 복도 끝에서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였지만 그 눈빛이 어찌나 애틋하고 조심스럽던지 정말 자기 딸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황급히 눈을 피했고 회장님도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또다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이번엔 한 중년 여성분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을 떨며 눈물을 흘리셨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회장실 비서가 저를 데리러 왔고요. 회장실로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회장님, 어제 울고 가셨던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심각한 표정으로 말없이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조용하고 길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은 씨,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도 될까요? 우리 딸이랑 너무 똑같아서 유전자 검사에서 아니라고 나와야지 내가 마음을 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모님은 조용히 손끝을 떨고 있었고 그 아들도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순간 멍해졌지만 저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두가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조용히 머리카락 몇 가닥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은 이른 시간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아들인 이사님이었죠. 성은 씨, 제 말 잘 들어요. 유전자 검사한 거 나왔는데 우리 아빠랑 성은 씨가 부녀지간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성은 씨 집 앞으로 차 보냈으니까 그 차 타고 저희 집으로 바로 오세요. 회사에다가는 제가 말해놨어요. 네? 부녀지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고아로 자랐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했어요. 자세한 건 와서 이야기해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빨리 와요. 엄마 아빠 난리 났어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집 앞으로 정말 고급차가 저를 데리러 왔고요. 저는 그 차를 타고 회장님 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갔더니 회장님도 사모님도 그리고 이사님까지 모두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는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분 모두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오열을 멈추지 못하고 계셨죠. 저를 보자마자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듯 절박한 눈빛으로 묻더군요. 너 진짜 우리 주연이 아니니?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 기억 상실이라도 된 거 아니니? 정말로 우리 주연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저는 이성은이에요. 기억 상실 걸린 적도 없고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사모님 따님인 주연 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회장님과 부녀지간으로 나온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검사는 정확해.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라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싶다. 혹시 몰라서 자네 인사기록 카드와 등본을 봤는데 고아로 자랐다고? 맞아요. 태어났을 때 바로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제 부모님이 온 적도 없었고요. 그럼 혹시 쌍둥이 아니야? 누나랑 쌍둥이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똑같은데 쌍둥이가 아니라면 말이 안 되지. 엄마가 그 이후에 딸을 낳은 적은 없잖아. 아니야. 내가 설마 쌍둥이를 낳고도 모를까. 난 분명히 한 명만 낳았어.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사모님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가 없고 어머니 외에 당시 분만 도왔던 사람이 누가 있었지? 이모 할머니, 그때 그분이 분만 직후에 같이 있었어. 그 이모 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뭔가 아실지도 몰라. 회장님은 조용히 비서에게 이모 할머니 모시고 오라고 지시했고요. 그 뒤로 몇 시간 후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저택 마당으로 들어왔고 허리를 약간 굽힌 작은 체구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회장님의 이모 할머니, 당시 분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분이 오셨어요. 회장님은 이모 할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드렸고요. 이모 할머니는 뭔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세상엔 비밀이 없는 법이니 이걸 내가 말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는 그대로 다 말할게. 놀라지 말고 들어. 이모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사모님과 회장님은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셨대요. 어릴 때부터 가난은 삶의 일부였고 꿈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였던 시절이었다고요. 사모님은 동네에서도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말 듣던 분이셨고 회장님은 어린 나이부터 논밭일을 도맡던 건실한 청년이셨다고 해요. 그런 회장님께 사모님이 먼저 반했고 주변에 만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고 먹고 살기 위해 회장님은 원양어선을 타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 시기에 사모님은 임신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달 초음파를 보거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대요. 시골이었고 돈도 넉넉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뱃속의 아이가 잘 자라겠거니 하고 있다가 해산기가 닥쳐서야 부랴부랴 읍내 병원을 찾아갔던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사모님에게 갑작스럽게 진통이 왔고 진행이 워낙 빨라 병원으로 갈 시간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 위급한 순간에 회장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할머니가 직접 산파처럼 아이를 받게 됐고
주변에 살고 있던 이모 할머니까지 불러서 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건 다름 아닌 쌍둥이 자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딸아이가 둘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대요. 자식을 둘 다 키우기엔 자신의 아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자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요.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이니 둘은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세상에 나온 아이, 지금의 주연이는 사모님의 품에 안겼고 두 번째로 나온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처리해버리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모 할머니에게 저를 건네며 보육원에 버리고 오라고 했다더군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낳은 사람인데 애 둘이 태어나는 걸 모를까요? 저 분명히 한 명만 낳았어요. 둘은 낳은 적이 없다고요. 자네 그때 애 낳다가 실신했어. 첫애 나오고 둘째 머리가 막 보일 무렵에 정신을 잃었잖아.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억이 없을 거야. 당연히 둘을 낳았다는 사실도 모를 수밖에 없지. 사모님은 숨을 삼키고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제 자식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육원에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껏 이날 이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묻어두셨단 말입니까? 자네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나도 그게 옳은 줄 알았네. 그땐 다들 너무 힘들었으니까. 말이 끝나자 회장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또다시 우셨어요. 저를 보고 미안해서겠죠.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모르고 살았다니 능력이 없던 본인이 싫어서 괴로우실 거예요. 원양어선 타고 온 회장님은 그렇게 몇 달이고 바다를 떠돌며 고생한 끝에 상당한 돈을 벌어 돌아오셨대요. 그 돈이 회장님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해 당시 어르신들의 권유도 있었는지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첫째 딸과는 띠동갑이 넘는 둘째를 보게 되셨다고 해요. 그게 지금의 이사님이지요. 그 후로 회장님은 방앗간을 열었고 슈퍼로 종목 변경을 했고 가전 대리점까지 했다가 많은 돈을 불려 건축 사업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한 회사의 회장까지 되신 거죠. 그렇게 피땀 흘려 이룬 기반 위에서 제 쌍둥이 언니 주연이는 모든 걸 누리며 자유롭게 살았다고 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예쁘고 활달해서 주목받는 일이 많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대요. 결혼도 하기 전에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인생을 즐겼고요. 못하는 스포츠가 없을 정도로 매우 건강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외국에서 여행하던 중에 스카이 다이빙을 했고요. 그때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대로 바다로 추락해 실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회장님 앞에 나타났을 때 쌍둥이 언니와 너무 똑같이 생긴 저를 보고 기억 상실이 아닌가? 혹시 살아 돌아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어요. 딸을 잃은 사모님은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회장님은 겉으론 회사를 지켰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아오셨대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슬픔은 조금 더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딸의 물건 하나, 사진 한 장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요. 기일이면 우느라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누구도 회복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는데 그런 어느 날 제가 나타난 거예요. 잃어버린 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요. 그러니 안 놀랄 수가 없었겠죠.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을 버리고 살았어. 이를 어째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성은이라고? 미안해. 내가 엄마인데 너를 몰랐었어.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가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줄게. 넌 원래 우리 딸이었어.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야. 지금까지 외롭고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든든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 있어. 아직은 누나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우리 유년 시절을 같이 보낸 남매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반가워, 누나. 회사도 모두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랑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니? 이제야 찾았는데 지금까지 못 줬던 사랑 지금부터 듬뿍 줄게. 눈도 안 뗄 거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루하루 같이 보내자. 어? 아, 회사요. 사실 아직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적응 중이기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왜 회사 그만두기 아까워? 이제 일 안 해도 돼. 이제 네 아빠 능력 있어. 너 평생을 지켜줄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마. 힘든 일, 골치 아픈 일도 다 처리해 줄 수 있어. 그 순간 문득 저를 매일같이 괴롭혔던 그 부장이 번뜩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당했던 모욕과 무시,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목 끝까지 차올랐죠. 이제 저에겐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다름 아닌 이 회사의 회장이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겪은 부당한 대우, 부장의 폭언, 인신공격, 따돌림, 심지어 물건에 손을 댔던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이야기했죠. 제 말을 들은 회장님 눈이 뒤집히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런 놈이 내 회사 안에 있어?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서 처리하고 싶지만 회사라는 곳은 항상 절차대로 해야 해. 내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할 테니 기다려봐라. 그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회장님 지시하에 인사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고 같은 팀 동료들도 옆팀 사원들도 하나둘씩 제가 당했던 일들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문제의 부장님은 본사에서 지방지사로 좌천되었고 함께 묵인했던 인사팀 팀장도 징계 후 부서가 변경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감당해야 했던 부당함에 대해 세상이 조금은 응답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쪽 일이 차분히 정리되는 동안 저는 제가 살던 집에서 짐을 정리해 회장님 댁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말이 이사지 사실 짐 정리나 다름이 없어요.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짐이 얼마 없거든요. 큰 트럭도 필요 없고 저 입을 옷과 살림살이들만 챙기면 돼서 승용차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삿짐을 싸러 갈 때 어머니께서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저 살던 반지하로 같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로 들어설 무렵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가 창밖을 보다가 여기 아는 동네라고 하시더니 집 앞에 도착하자 깜짝 놀라셨어요. 어? 성은아, 너 여기서 살았니? 여기 내가 아는 집이야. 여기 우리 언니 집이거든. 너 우리 언니 집에서 새들어 살았던 거야? 세상에. 정말요? 그럼 집주인 아줌마가 저의 이모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와 제가 건물의 제일 위층에 있는 집주인 집배를 눌렀고요. 갑자기 찾아온 저희 둘을 보고 놀라셨는데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더 놀라셨어요. 이야기의 끝자락에 도달하자 집주인 이모는 입을 가리고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결국 조용히 눈물을 쏟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너네 시어머니 정말 못됐다. 그리고 세상 좁다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어쩐지 나도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우리 조카랑 너무 닮아서 괜히 정이 가더라고. 왜인지 도와주고 싶었어. 이런 인연일 줄은 정말 몰랐네. 언니 세상 일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 나한테 딸이 둘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낳고서도 모르는 일인데 세상에 일 정말 희한한 일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언니 고마워. 우리 딸 그동안 잘 돌봐줘서. 고맙기는 나는 오히려 우리 조카한테 고맙네. 힘든 상황 속에서 엇나갈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참 자신의 정도를 지키며 잘 컸다. 고마워. 잘 커줘서.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랑 집주인 이모, 나 결국 또 한바탕 눈물바람이 나고 말았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손만 잡고 있던 우리였지만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차마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엄마 아빠 동생이 생겼는데 이모도 생긴 거잖아요.
게다가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인데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은 사람이 제 가족이라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짐을 싸고 이모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저희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문을 열자마자 길길이 날뛰시며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내 아들 잡아먹고 어디 그렇게 뻔뻔하게 다시 이 집을 기어들어와? 안 나가? 어디 애들까지 넘봐. 못 줘, 안 줘. 그러니까 당장 나가. 이제 저에겐 든든한 부모님도 생겼고 내 힘으로 돈도 벌고 있어요. 애들은 더 이상 이곳에 안 둡니다. 이젠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 아이들 제가 데려갑니다. 내 자식 잡아먹은 파렴치한 년이 왜 애들을 데려가? 우리 집 핏줄인데 왜 네가 데려가? 우리 집 자식 내가 키울 거다.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젠 내 손주도 잡아먹게? 절대 안 돼, 절대! 법적으로 부모가 먼저지 할머니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 난 거고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공중도덕 잘 지키라고 못 가르쳐서 죽은 아들을 왜 내 탓을 하세요? 그리고 내 자식들 내가 키운다는데 한치 건너 두치인 할머니가 상관할 수 없어요. 내 새끼 내가 데려가 키웁니다. 할머니는 빠지세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짐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저 두 아이의 손만 꼭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늙은 할망구가 버선발로 쫓아내려오더니 애들 키워놓은 값을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심으로 애들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이젠 돈이라도 뜯어보겠다는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왜 줘요? 저한테 돈 맡겨놓기라도 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동안 고생한 값 청구해야 한다고 반박을 하니까 화가 난 예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고 저는 그 손을 힘껏 뿌리치고 아이들 손을 꼭 잡은 채 저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궐 같은 집에서 새로 생긴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저희 애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딸이 하나 더 생기고 거기에 귀여운 손주들까지 생겼다며 집이 북적북적해진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늘 조용하기만 하던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퍼지니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밥상도 더 풍성해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이야기꽃이 피었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니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기도 싫다고 집에만 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출근은 하시는데 정말 칼퇴하고 애들과 놀아주시는데 이런 게 효도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집은 처음이라며 하루하루가 새롭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줄 몰랐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시잖아. 엄마가 공주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덩달아 왕이 된 것 같고 가슴이 맨날 벅차. 예전에는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혼나는 소리밖에 안 났는데 이 집에 온 후로는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시니까 나도 더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여기가 너무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모두 다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힐 만큼 뭉클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후회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통해 자신도 귀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이야. 누구든 태어난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인 거야. 사람은 원래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엄마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게.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곁에 사람들도 진짜 웃는다는 걸요. 저처럼요. 많이 웃는 봄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